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아마 여름이 아닌 변동이 적은 시기인 것 같고 올라간 건 여름철 뭐 태풍 뭐 이런 요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쭉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신선식품의 그 변동폭 더하기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때부터 많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 신선식품 자체도 여러 가지 신선식품은 이제 그래프상 치는 거고 원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유통구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신선식품에 영향이 클 거고 네, 맞습니다. 전체 평균치로 더 벌어진 거는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식품만 이러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식품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냐. 네, 그거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러한 이제 뭐 식료품 물가 문제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다른 품목 대비 빠르게 상승해 왔고 또 그리고 주요국가의 가격 격차 또한 구조적으로 지금 지속 내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하냐? 여러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선행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비용 상승입니다.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가격이 농가 판매 가격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 비용률이 98년에 약 40%에서 2023년 약 50%로 10% 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통 비용 상승에는 그동안 인건비나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재고 노력 등도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경작 면적이 작은 편이고 영농이 영세해서 생산성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 고령화 속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통한 채소 과일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로 지역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품종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할지 또는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더라도 그 폭을 얼마나 할지는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농가 손실 그리고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 안정도 균형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던 추세 그리고 농가 가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효율화, 생산선 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변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온갖 요인이 있겠죠. 수입 규제라든지 농업 보호 정책이나 아니면 뭐 농지의 소규모 영세농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1페이지에 누적 물가 상승률이 계속 눈이 가는데 23년 대충 보니까 22년 12월이 지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처 보고할 때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하면 그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는 왜 오르냐.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급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 값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예, 가격을 그러면 높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 네. 말이 안 되지. 근데 대통령님 이 저기 23년 12월부터 요 시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 보고는 있는데요. 환율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수입을 할 때 요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 예, 그 이때 굉장히 환율이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식품 유통 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식품만 이렇게 높냐? 식료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제대로 통제라면 좀 그렇고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입을 해올 때 예를 들면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그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할당 관세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나나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건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사과값이 올라서 배값도 올라서 토마토도 올라서 바나나도 오르겠네. 예.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건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체한테 500원을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공정위가 가공식품 그 시장 구조 분석 그래요? 말씀하신 네, 포인트가 바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 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이 봄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락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진실이 있죠. 말씀드리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상품 가치 떨어지는 모양 없는 과일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파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대통령 지금 이제 저희들 보고가 아마 지금 한권에서 보고한 걸 또 이렇게 이어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 한권의 보고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이게 5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 2%인데도 거기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출하는 식료품 이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8월에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2%를 하지만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4%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를 하는 게 이 서민들 계층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이 4%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서민들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지금 저희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겁니다. 지원해줘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그 지원하지 않으면은 4% 이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 그럼 왜 이러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이 그 한국의 그 뭐 신토불이하는 그런 관념에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신선 제품 뭐 상추, 뭐 배추 이게 안 됩니다. 고냉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해서 이걸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가 아니고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선제적으로 그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온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 산업화 시기 비교해서 1.5도, 그다음 2도까지 많이 올라간다 하면 노지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양식이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스마트 양식으로 해서 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7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대책하는 게 이게 다 정부의 지원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21대 그 수석 대비해서 성수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최대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 지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게 할인되는 거죠. 이 가격이 낮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 때문에 50% 뭐 성수품도 50%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선물 세트도 할인이 되는 부분에 그다음에 또 할당 관세 때문에 또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입 물품은 가격이 비싼데 할당 저희들 관세를 영세율로 거의 0으로 해주기 때문에 40종의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할당 관세를 0으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축수산물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공업체들이나 이런 수입업자들하고 저희들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식비, 에너지, 교통비,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농축수산물이든 그 서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을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거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개선은 이게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고는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추지 않으면 결코 낮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 관세를 받을 걸 안 받고 해서 낮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림부 장관님 또 해수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주로 이제 식품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물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산업이 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고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품목이 빵, 라면, 밀가루, 설탕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 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가까운 전방 산업인 빵이나 라면은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과점적인 구조 속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격 담합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인 아까 제가 원재료죠. 밀가루나 설탕은 과점 구조, 관세 체계 하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빵 시장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빵 시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독과점적인 구조가 이 제빵 회사들의 어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제빵 계열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빵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가 이런 분석들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빵 가격과 해외 빵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주로 빵을 디저트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좀 디저트 아니면 가끔씩 먹는 좀 고급 소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 빵들은 좀 고가 빵들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해외는 이제 빵이 주식일 때는 좀 저가 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같이 여러 대표적인 빵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적 시장 구조의 문제가 또 있고 유통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광고비,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어떤 가맹 사업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비재로서의 빵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 높은 빵 가격으로 과연 어디가 이익을 얻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밀가루나 설탕,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빵의 주 원료인데요. 이 주 원료 산업의 시장 구조가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장이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특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이 된 특성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고를 해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면 시장을 보시면요. 라면 시장도 4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의 아주 독과점적인 구조를 조금 추격해서 속도를 내줍시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교적 이제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가격 경직성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밀가루와 설탕인데요. 밀가루는 마찬가지로 3개 기업이 70%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률에 비해서 판매 가격 인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니까 또 마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봤을 때 판매 가격 인상이 뭔가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좀 주목했던 것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입니다. 근데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대한제분 같은 회사는 230,000원 톤당 230,000원, 그러니까 23만 원이죠. 톤당 23만 원에서 최근 4년 동안 올해는 3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탕 시장인데요. 3개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고요. 여기서 설탕 시장은 주로 이제 정제당 시장입니다. 원당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데 설탕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내수 설탕 시장에서 높은 마진율을 실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설탕 시장과 밀가루 시장이 그 산업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는데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 산업도 수입 가격과 격차가 국내 원 격차가 31만 원에서 톤당 42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3분의 1이 최근 4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담합이라든지 두 시장 다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제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지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0% 높은 관. 그러니까 10만 톤까지는 수입을 아주 낮은 관세율에 0%에서 5%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수입하는데 10만 톤을 넘어서면 30%의 관세 물립니다. 10만 톤은 전체 시장의 7%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런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직권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엄중하게 감시할 예정이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미래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시장 구조, 거래 구조, 뭐 할당 관세 같은 어떤 무역 제도의 어떤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시장 구조나 거래 구조 이런 것들은 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번 달 10월 중에 최종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최근에 또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최종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란 가격 역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너무 차이가 최근 4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밀가루 산업은 그 밀을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예.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도 만들고요. 밀을 수입하는 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국내 밀가루 제조 회사가 독점화돼 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네. 지금 수입 가격과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무역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 설탕 시장 전부 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네. 공정거래의 역할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기업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긴 한데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분할이나 이런 걸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정책으로 지금은 일단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일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시정 명령을 좀 더 과거와는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할 시정이 어떤 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내려라 이런 것 결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징금을 이제 이렇게 처벌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시정 명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이제 좀 더 일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정 명령의 내용이 예. 어떤 거예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끼워 팔기라든지 네. 예,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차별을 통해서 과다하게 뭐 그 소비자들을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격을 이제 내려라 지금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능은 한 거예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설탕 자체를 수입해요? 아니면은 원료로 수입해서 설탕을 만들어요? 이게 원당을 수입해서 원당을 수입해서 정제당을 만듭니다. 근데 원당을 수입해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서 만약에 비싸게 판다 다른 나라보다라고 하면 설탕을 다른 나라에서 싸게 생산하는 데서 사다가 팔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탕 수입은 금지하고 원당 수입은 허용한다. 이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원당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설탕에는 관세가 설탕이면 정제당이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설탕 제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이 제도로 악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이게 저도 설탕값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 예. 그건 제도를 좀 바꾸든지 맞습니다. 보완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기업 육성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설탕 정제당 산업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설탕 자체가 국민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뭔가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보호가 정말 지금도 필요한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국무회의를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저도 몰라요. 근데 예인데 하여튼 어떤 제도를 설정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설정했는데 그 목적 달성 효과보다도 그걸 악용해 가지고 그런 폐해가 더 크면 그건 시정을 해야죠. 각 부처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설탕 가격이 불합리하게 더 비싼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국내 산업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꼭 필요하면 뭐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들한테 물가 부담시키고 그런다면 사실 그런 제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아니 보완을 하든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어쨌든 구조적인 예를 들면 이런 정상적인 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국내 영세농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유통 구조의 문제나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찾아내 가지고 예.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 꼭 공정거래위 안에서만 시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국무회의 제안도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다음 한 군데 더 남았죠. 네, 농식품부 직접 간장 부서네. 농식품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님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사실 해주셨는데요. 농지가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나마 그 작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식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축산물 소비가 거의 2배 정도 2000년하고 비교하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산물이 수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은 하락해 왔습니다. 쌀하고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계란 등은 거의 국내에서 생산 소비, 그러니까 거의 자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농축산물은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료곡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료곡물 같이 농업에 이제 투입제로 들어가는 것과 가공식품 원료들은 사실 상당 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나 대외 공급망이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산 안 되는 커피 가격 올랐다. 그럼 국내 물가에 바로 영향 줍니다. 환율 100원, 200원이 우리 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00년하고 2024년까지 밀 국내 도입 가격 보시면 3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영향과 국제 곡물 사이클 이런 영향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국내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위험의 완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크게 하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선 방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생산성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올리는 부분을 저희 한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적은 토지지만 이거를 수급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거를 우리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잉이 되는 건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수급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우리 농가들이 생육 관리하는데 이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변동성이 심한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축 영양을 길러서 몇 개월 보관했다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축 영양도 제고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원예 축산 분야는 스마트 농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반농업 노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다 됐지만 반농업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반농업 기계화율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그리고 중소농도 투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인력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서 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좀 집단화할 수 있도록 작은 농지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첨단 기계화라든가 이모작 등을 촉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 영농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산 인력 지원이 불가피한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농가의 부담도 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요인 이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 체계인데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할당 관세를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 원료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수입한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당 부분 소비자 물가를 좀 그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농축산물 유통 과정을 끝까지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수요자 배정을 할 적에도 중간이 없이 그 가공육이다 그러면 바로 이 햄 가공업체한테 직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입 전에 이만큼의 할당 관세를 받은 것을 얼마에 판매할 거냐라는 것을 그 제출을 하는 걸 의무화하게 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아예 할당 관세를 추천하는 데서 제외하거나 그 취소시켜버리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나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저 농업 부문으로서는 대외 요인이라요. 이 부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비료나 사료 가격의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투입제 가격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정부가 일정 부분 그 한도가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과일이나 그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도매 시장도 경쟁을 촉진해서 우리 소비자가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하고 소비자가 그 소매 유통 단계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그 소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앱도 내년까지는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류나 과일류하고 다르게 축산물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축산물 유통이.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가격이 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주 일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고기 앱이라고 해서 그 앱을 이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고기 가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좀 정보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육 기간을 한 달, 두 달 줄이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돼지고기 달걀이 또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것이 그동안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23일부터 그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 책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정위에서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유는 전 세계가 똑같이 생산자하고 그 유업체가 협상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소비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이전에는 생산비만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이 됐는데 소비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로 그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사업은 네, 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예.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 뭐 저희 가락시장에 우리 도매 법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좀 동의하시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장에 갔더니 대통령님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요새 되게 채소류 과일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설마 그럴 리가. 해주셔가지고 사실 근데 채소류하고 과일 가격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은. 그 어쨌든 중간 유통상들 횡포가 또는 폭리가 꽤 문제라고는 해요. 네. 예, 어쨌든 그에 대한 경고도 의미하고 또 그때 얘기했던 대로 독점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을 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자,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아까 그 누적 물가 상승률 표를 보면
제가 계속 그 바나나 가격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건데, 야 보세요. 예를 들면 외부 요인 때문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 물가도 우리나라 수입 재료는 다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로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왜 이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점은 설명이 안 되죠. 외부 요인 때문에 똑같은 외부 요인이 있죠. 이 생활 물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전체 보다도 생활 물가가 더 높고 그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가 더 높은데 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다. 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아까 환율 얘기했잖아요. 농사무 장관이. 네. 식료품에만 환율이 영향을 미쳤겠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입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저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이유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어요.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고삐를 놔주면 막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 매점 매석했잖아요.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죠, 옛날에. 그건 뭐 고래의 진리죠. 돈에는 장사 없다.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저는 가게 가서 과일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같이 올라요. 망둥이 뛰듯이. 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냅시다. 찾아내서 서민들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얻어야지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부당하게 과하게 이익 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고는 다 끝났죠. 토의도 끝났어. 네, 토의는 끝났으니 의결하기로 하고 이제 비공개로 신속하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신속하게. 네, 제 44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일요일 날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님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잘 챙기고 계시긴 할 텐데 각 부처들에게 제가 각별히 하나 좀 강조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 부문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냐 문제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다 싶은 거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보강해야 되겠다. 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발굴을 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그 배수구 우수관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해 본 일 있잖아요. 그 1년에 2번씩인가 하게 됐는데 안 하는 게 태환이었어요. 규정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점검을 해서 좀 BP에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스크린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가을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들 또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좀 과하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고가 좀 있긴 할 텐데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 구조 문제도 그렇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간 더 붙여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란 훔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또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언론에 보도에서 가끔씩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참고로 제가 경기도에서 그냥 드림센터라고 정말 배고픈 사람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신원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본 일이 있어요. 그때 언론들이 와서 벤치 타고 와서 다 지고 갈 거다. 다 가져가면 되는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고요.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각 지방정부들에게 좀 이런 점을 좀 주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특히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가 좀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국민의 성원 덕분에 유엔 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 지금 업무 보고 먼저 받고 의결은 나중에 하고 보고까지는 공개하고. 네, 현안 토의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토의는 물가예요. 지금 토의 보고 물가 이렇게 다 같이 하시죠. 보고를 짧은 걸 차라리 먼저 짧은 거 먼저 하고 하죠. 네. 하고 토의 들어가죠. 그러시죠.